형만 예뻐하던 어머니, 병상에서 남긴 한마디가 우리를 흔들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우리가 평생 삼켜온 침묵을 단숨에 뒤흔들어 놓았다. 늘 형만 예뻐하시던 어머니. 내가 아무리 손에 굳은 살이 베이고 옷이 젖도록 집안일을 도와도, 아무리 늦은 밤까지 가게에서 일하고 돌아와도 어머니의 눈길은 언제나 형에게만 머물렀다. 그런 세월이 너무 길어 이제는 익숙하다고 생각했다. 나만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나만 덜 기대하면, 나만 조금 덜 아프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 가늘게 떨리던 어머니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한 문장은 그동안 내가 스스로 속이며 쌓아 올린 버팀목을 무너뜨렸다. 형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어머니는 힘들게 눈을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버지 재산 절반은 원래 내 동생 거였어. 순간 형의 표정이 굳고 내 심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길함으로 요동쳤다. 어머니는 형의 손을 잡으려다 허공에서 힘없이 떨어뜨렸고 그 시선이 천천히 나에게 향했다. 미안하다, 내 탓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러질 못했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다. 미안하다. 내 탓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이 왜 지금, 왜 이 순간, 왜 형이 아닌 나를 향해 떨어지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형은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낮게 중얼거렸다. 엄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버지 재산이 왜? 그러나 어머니는 형을 보지 않았다. 내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말했다. 너 그동안 억울했지, 억울했다. 분명히. 하지만 한 번도 말하지 못했었다. 말하면 더 멀어질까봐, 말하면 가족에서 더 밀려날까봐, 말하면 어머니가 진짜 나를 미워할까봐. 그런데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서야 마치 숨겨진 문을 열듯 닫아버린 진실을 꺼내놓았다. 그 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아버지의 재산이 나와 연결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왜 평생 나를 외면해야만 했는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병실 바닥을 채우는 형의 무거운 침묵과 내 손등 위로 떨어지는 어머니의 따뜻하면서도 죄스러운 눈빛 사이에서 오래 묵힌 균열이 드디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입술이 다시 떨렸다. 이제 내가 알 때가 됐어. 그 말은 곧 커다란 파도가 되어 우리 가족의 모든 비밀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 순간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갈라놓을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내 이름은 강도윤. 올해 42이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에 위치한 우리 집은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오래전부터 미묘한 기류가 흐르던 공간이었다. 집안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다지만 우리 가족의 균열은 너무 눈에 띄게 너무 오래도록 존재해왔다. 어머니는 항상 형, 강도진에게만 따뜻했다. 형은 어려서부터 말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서 동네에서도 효자 큰아들로 불렸고 어머니는 형 곁만 지나가도 얼굴에 미소를 띄웠다. 그와 달리 나는 조금 느리고 말수가 적고 감정을 깊이 숨기는 아이였다. 어머니는 늘 나를 볼 때면 도윤이는 왜 이렇게 조용해? 라고 물으며 마치 뭐든 부족한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얼굴을 하셨다. 아버지는 반대로 나에게 더 다정했다. 아버지는 마을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는데 나는 어린 시절부터 가게를 돕는 걸 좋아했다. 옷을 정리하거나 물건을 나르는 단순한 일이어도 칭찬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아버지는 10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그 후 집안은 어머니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형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커졌다는 것이었다. 형은 대학 졸업 후 서울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가 되었고 돈도 학벌도 안정된 삶도 갖추었다. 어머니는 형의 모든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주변에 떠들어댔다. 반면 나는 지방 중소 제조업체에서 회계 일을 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특별히 대단한 커리어도 뛰어난 능력도 없었다. 단지 진득하게 성실하게 버틸 뿐이었다. 그 성실함을 어머니가 인정해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도윤아, 도진이처럼 좀 활발하면 얼마나 좋아. 어머니의 말은 언제나 비교로 끝났다. 형은 그런 분위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나에게 무심하게 굴면서도 어머니 앞에서는 자상한 형의 모습을 유지했다. 그 때문일까?
나는 가족 안에서 늘 조용히 숨을 죽이며 자리를 지켜야 했고,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고립감이 쌓여갔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폐렴이 악화된 것이었지만 고령과 지병 때문에 상황은 만만치 않았다. 형은 어머니 병실을 드나들며 의사들과 직접 소통했고, 나는 형의 그림자처럼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그러나 이상한 낌새는 그때부터였다. 어머니는 형에게는 기운이 없어도 내 얼굴만 보면 묘하게 눈치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나에게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차마 꺼내지 못하는 사람처럼.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어머니가 평생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작은 흔들림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병원 복도는 언제나 소독약 냄새와 낮은 기계음으로 가득했고, 어머니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약해졌다. 형은 점점 예민해졌고, 나는 형과 어머니 사이에서 어쩐지 나만 부자연스러운 존재가 된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우리를 부르면 함께한 마지막 한마디, 바로 그 말이 우리가 알고 있던 가족의 질서와 오해와 침묵을 무참히 흔들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재산, 그리고 나와 형 사이에 감춰진 비밀. 그날 이후 우리 셋 사이에서 오래 쌓여있던 그늘은 더 이상 감춰질 수 없게 되었다. 우리 가족의 역사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작은 상처들이 조용히 쌓여온 연속이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형에게만 유독 다정했고, 나는 늘 그늘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형도 지는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면 어머니는 마치 세상이 다 가진 듯 기뻐했고, 아버지마저도 그 순간만큼은 형을 자랑스러워했다. 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서서 박수만 치곤 했는데, 어머니는 내가 받아오는 상장에는 우리 도윤이는 착한 애라는 말만 건넸다.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위로에 가깝다는 사실을 나는 어린 나이에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 형과 나는 늘 같은 방을 썼지만 형의 책상은 창가 쪽에, 내 책상은 방문 옆 구석에 있었다. 어머니의 말은 언제나 같았다. 도진이는 집중력 좋으니까 햇빛 잘 드는 데서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덧붙였다. 너도 도진이처럼 하면 다음에 바꿔줄게. 하지만 그런 날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형은 어릴 적부터 모든 면에서 주목받는 아이였고, 나는 형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조용한 존재였다. 가끔은 형이 장난스럽게 내 물건을 가져가거나 내가 좋아하는 공책을 찢어도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형이니까 이해해. 너는 착하잖아. 나는 언젠가 어머니가 그 말의 무게를 깨달아주길 바랐지만 그런 순간은 끝내 오지 않았다. 반대로 아버지는 나에게 각별했다. 아버지는 조용한 성격에 나를 이해해줬고 나와 함께 가게를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셨다. 나는 아버지가 있는 가게만큼은 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한 일을 잘했다라고 말해주고 내 방식도 틀린 게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당신이 너무 도윤 편만 드니까 저 아이는 더 의지가 없어져요. 어머니는 종종 그렇게 말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둘 다 우리 아들이야. 각자 다르게 자라는 거지 라고 말해줬다. 집에서는 늘 형의 칭찬이 쏟아지고 아버지는 나를 지켜주려 싸우듯 말하곤 했지만 결국 그 다툼은 나 때문에 벌어지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늘 아팠다. 중학생이 되면서 형과 나는 더 뚜렷하게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형은 성적이 우수해 특별반에 들어갔고 학원비도 형에게 우선순위로 배정됐다. 나는 학원에 보내달라고 말하는 게 미안해서 방과 후 학교 도서관에 남아 혼자 공부했다. 그전 아도 형처럼 할 수 있다는 걸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도윤이가 드디어 운이 좋았네라고 말하곤 했다. 운이 아니다. 노력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는 그 말이 어머니에게 닿지 못하리란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형은 고등학교에 가서도 반장을 맡고 대학도 장학금을 받으며 순탄하게 올라갔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형을 앞세웠다. 도진이는 우리 집의 희망이야. 도윤이는 조용히 자기 일만 하면 되지. 어머니는 형에게 비싼 과외를 붙여주고 명절마다 형에게만 새 옷을 사주었다.
나는 그저 필요할 때 최소한의 것만을 받으며 자랐다. 아버지는 중간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였다. 내가 성인이 된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형은 서울로 올라가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승승장구했지만 나는 작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시작해 오래오래 발붙이며 살아남아야 했다. 그러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형과 나는 달랐다. 형은 슬퍼했지만 차분하고 나는 어찌할 바몰라 울음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어머니가 형이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우리 도진이 너무 힘들지. 그래도 너 있으니까 엄마가 버틸 수 있어. 나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홀로 손을 모았다. 그날 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가 쓰던 다이어리를 보았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윤이는 말이 없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깊다. 나중에 재산 정리할 때 꼭 들에게 반반 나눠줘야 한다. 그 당시 나는 반반이라는 단어를 보고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형이 큰아들이고 자랑스럽더라도 아버지는 나까지 생각해주는 사람이라 믿었으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나는 그저 형과 논의해 어머니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재산을 그저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철물점 건물과 땅이 어느 순간 형 명의로 바뀌어 있었고 형은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까지 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사실을 아주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그 사실에 대해 단단히 입을 다물었다. 너는 몰라도 돼. 형이 알아서 해. 그 말은 어릴 적부터 반복되던 말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부터 마음 한쪽에 불편한 의문이 싹 텄다. 도대체 왜? 아버지는 분명히 반반이라고 적어두셨는데 왜 모든 것은 형에게만 돌아가고 있는 걸까? 그 의문은 10년이 흐르는 동안 더 깊어졌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을 통해 가족의 역사 속에서 감춰져 있던 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왜 평생 형만 챙겼는지, 왜 나를 보면 늘 죄책감 같은 표정을 숨겼는지, 왜 아버지의 재산이 형에게 넘어갔는지,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이 실은 더 큰 비밀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이제 곧 우리 가족을 완전히 뒤흔들 파도가 되어 밀려오고 있었다. 어머니가 남긴 말이 병실 안에 가라앉은 순간 형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평생 익숙했던 역할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형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향해 물었다. 엄마, 아버지 재산이 왜 동생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다. 산소포와도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간호사가 급히 들어와 형과 나를 밖으로 내보냈다. 병실 문이 닫히고 복도에 남겨진 우리는 마치 서로에게 던져진 낯선 사람 같았다. 형은 장갑 낀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렸다. 도윤아, 방금 엄마가 뭐라고 한 거야? 너 들었어. 나는 들었다. 너무 또렷하게. 하지만 차마 형의 눈을 보며 확인할 수 없었다. 대신 짧게 답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뭔가 숨겨져 있던 게 있는 것 같아. 형은 처음 보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경계심과 불안, 그리고 당황이 뒤섞인 얼굴. 설마 아버지 재산 때문에 엄마가 저런 소리를 한 건 아니겠지.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찌르는 듯했다. 형에게 나는 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동생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내가 형의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사람으로 보이는 듯한 말투였다. 형, 그런 뜻으로 들리지 않았어. 나는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이 살짝 떨렸다. 형은 내 말을 끊었다. 그러면 어떻게 들렸는데? 나는 대답을 삼켰다. 그 순간 형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가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실 때 다 나한테 맡긴 건 너도 알잖아.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였을 거야. 너는 몰라도 되는 이유,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이었다. 너는 몰라도 돼. 그 말이 이 나이에도 반복될 줄 몰랐다. 나는 복도 창가에 서서 천천히 말했다. 근데 방금 엄마가 말했잖아. 원래 절반이 내 몫이었다고. 형의 눈이 커졌다. 그 뒤로 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건 엄마가 정신이 혼미해서 그런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가 왜 너한테 절반을 줘? 그 말이 가슴을 쿡 찔렀다. 형은 자신도 모르게 진심이 튀어나온 듯 말하고 나서야 내 표정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형에게 나는 평생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어. 형이 코웃음을 쳤다. 너 혼자 생각하는 거겠지. 그때였다. 어머니의 담당 의사가 복도로 나왔다. 그는 우리 형제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두 분, 보호자분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의식이 더 떨어지면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형은 황급히 의사를 붙잡고 질문을 쏟아냈다. 선생님, 정신이 흐려지면 현실과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고령 환자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환자분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거내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형의 표정이 걷잡을 수 없이 굳었다. 의사의 말은 형이 두려워하는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버렸으니까. 나는 숨을 들이켰다. 어머니의 말, 아버지의 유산, 형의 반응. 모든 것이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런데 갈등의 진짜 시작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형이 갑자기 말했다.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엄마 깨어나도 바로 말 못하실 거야. 나는 형이 왜 집에서 이야기하자는지 이해했다. 형은 병원에서는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고 집에서라면 내가 압도될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늘 그래왔으니까. 집에 도착했을 때 형은 현관문을 닫자마자 나를 향해 돌직구로 말했다. 정확히 뭘 노리고 있는 거야.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뭘 노린다고? 형은 평생 본 적 없는 예민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 재산 이야기로 나한테 뭐라도 얻어내려고 하는 거면 하지 마. 그건 애초에 다 내가 관리한 거고 엄마도 그걸 인정했어. 나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형, 지금 그런 말하는 게 맞아. 형은 대답 대신 서랍을 열어 문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엄마가 직접 만든 정리 서류야. 형은 봉투를 내 앞에 툭 올려놨다. 안에는 철물점 건물 등기 이전 내역, 땅 명의 변경 서류, 형의 계좌로 들어간 자금 흐름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아버지가 직접 남긴 흔적은 하나도 없었다. 전부 어머니 명의로 정리된 문서들 뿐이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형이 비웃듯 말했다. 너는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 말이 나를 멍하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매일 같이 나에게 말해줬다. 둘 다 소중하다고. 둘 다 내 아들이라고. 그런데 형은 한 번도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이게 전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형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다. 뭐라고? 지금 엄마가 거짓말했다고 말하는 거야. 그 분위기 속에서 나는 비로소 느꼈다. 형은 어머니보다 더 집착하고 있었다. 큰아들로 태어난 자신이 모든 걸 가져야 한다는 오래된 신념에, 그리고 그 신념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기는 걸 견디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말을 아끼며 조용히 말했다. 난 아무것도 노리는 거 없어. 그냥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형이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날 향해 굳어갔다. 그 말 하나 때문에 모든 걸 흔들 생각하지 마. 나한테 이건 인생이야. 그리고 형은 덧붙였다. 만약 엄마가 또 똑같은 말을 하면 그건 내가 틈을 타서 흔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할 거야. 그 말이 갈등의 문을 완전히 열어버렸다. 어머니의 한마디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었다. 우리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촉발점이었다. 그리고 형은 지금 그 상처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흘러갈까봐 초조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형의 집을 나서며 느꼈다.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라는 걸. 형과 나, 어머니의 비밀, 아버지의 유산. 그 사이에서 조용히 숨 쉬던 갈등은 이미 도저히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불붙어 있었다. 형과 나 사이의 불편한 침묵은 그날 이후로 더 깊어졌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일상은 흘러갔지만 어머니의 병실과 집을 오가며 마주칠 때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형은 내가 병원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것을 지나치게 의식했고 나는 형의 그 시선을 느낄 때마다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형은 거의 매일 병원에 찾아와 어머니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엄마, 정신 차리셔야 해요. 지금 이상한 소문들이 돌아요. 하지만 누가 소문을 냈을까? 나와 형. 그리고 간호사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문이란 결국 형의 불안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다 형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듣고 멈춰섰다. 엄마, 지난번 말한 거 그건 잘못된 기억이지? 아빠 재산이 도윤목이었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 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돌아 나왔다. 형이 나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한마디가 형의 세상을 무너뜨릴까 두려워하는 것이란 걸 깨달았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곧 나를 향한 공격이 되어 돌아왔다. 그날 저녁 형에게 전화가 왔다. 너 오늘 병원에서 뭐 들었지? 형의 말투는 이미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형, 나 아무 말도 안 들었어. 왜 거짓말을 해? 너 문 열려 있었던 거 알거든. 나는 한숨을 삼켰다. 그래, 들었어. 근데 형, 그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 나한테 화낼 문제는 아니잖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형이 이를 악문 목소리로 말했다. 넌 평생 그런 식이었어? 뒤에서 듣고 가만히 보고 아무 말 안 하면서 그러다 꼭 마지막에 뭔가 빼앗아가려고 하지. 그 말은 어릴 적부터 형이 나를 바라보던 시선 그대로였다. 나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었다. 형, 내가 뭘 빼앗아 갔는데? 말해봐. 아버지 사랑을, 어머니 관심을, 아니면 유산을, 어느 것도 가져본 적 없어. 형은 대답하지 못했다. 전화는 형이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다음 날 병원에서 사건 하나가 터졌다. 간호사가 나를 보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윤 씨, 오늘 아침에 형님이 어머니 명의의 서류를 잔뜩 가져오셨더라고요. 혹시 재산 분쟁 같은 걸 준비하시는 건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두 다리가 휘청거렸다. 형이 이미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더 심각한 갈등으로 들어갈 준비. 나는 곧장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병원에 서류 가져갔다며? 왜 그래? 형은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상태가 안 좋잖아.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정리해두는 거지. 그 정리라는 게 나를 배제하는 방식이겠지.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의식이 몹시 흐려지고 때때로 누군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어머니는 형을 볼 때마다 도지나 미안하다라고 중얼거렸다. 미안하다고? 왜? 형도 그 말에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엄마, 뭐가 미안해요? 나한테 왜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형의 손을 꼭 잡고 흐릿하게 말했다. 내가 그걸 알면 무너질까봐 어머니는 그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말은 형에게 큰 충격을 줬다. 형은 밤늦게 복도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형,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진짜로 알고 싶지 않아? 형은 고개를 휙 돌리며 말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알고 싶은 건 진실이 아니라 핑계겠지. 그 말은 형이 나를 있는 그대로 보려 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며칠 후 갈등은 더 큰 사건으로 폭발했다. 어머니가 잠깐 의식을 찾았을 때 나와 형이 함께 병실에 있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며 형을 바라보았다. 도지나 미안해. 형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갔다. 엄마, 어휴, 뭐가요? 그리고 어머니는 형 대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도윤한 애목, 엄마가 잘못했어. 형의 표정은 일순간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우리를 갈라놓았다. 아버지가 반은 너 주라고 했는데 형은 그 말을 듣자마자 크게 소리쳤다. 엄마, 정신 차려. 그런 말하면 안 돼. 어머니는 젖은 눈으로 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도지나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너무 의지해서. 형은 그 말을 아버지의 뜻을 가로챘다는 고백처럼 받아들였다. 그는 복도 밖으로 나가며 문을 세게 닫았다. 나는 어머니의 침대 옆에서 손을 잡아드렸다. 어머니는 겨우 입술을 움직였다. 도윤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리고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나는 어머니 손을 꼭 쥐고
형의 무너진 표정과 어머니의 진심 사이에서 흔들렸다. 하지만 그날 이후 형은 나를 피하기보다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 형은 갑자기 유산 관련 서류를 다시 조회했고 상속 전문가에게 상담까지 받았다. 그 과정에서 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내게 말했다. 내가 하나 말할게. 아버지 유산을 정리할 때 엄마가 내 이름을 뺀 건 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이었어. 나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무슨 뜻이야? 형은 말끝을 흐리며 말했다. 그건 엄마 말고는 아무도 몰라. 그 말 이후 형은 나를 피했고 병원에서도 어머니 옆에 나보다 먼저 앉으려 했다.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됐다. 형과 어머니 사이에는, 그리고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고 그 비밀이 이제 어머니의 입에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다. 갈등은 단순히 유산 문제가 아니었다. 가족의 오래된 균열이 드러나고 있었고 그 균열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균열의 중심에 서 있었다. 형과 어머니 모두가 두려워하던 진실이 이제 곧 완전히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몇 날 며칠을 보내던 나는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안고 집 안 구석구석을 조용히 뒤적이기 시작했다. 사실 무언가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병상에서 끝내주고 놓지 않던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 너한테. 단 3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내가 평생 듣지 못했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말이 어딘가에 이어질 문장처럼 느껴졌고 그 끝을 찾아야만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억울함과 상처가 설명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한때 내가 어린 시절 어머니께 기념일마다 써드린 카드들, 학교에서 만든 조잡한 소품들과 함께 조금은 낯선 서류 봉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나는 덜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고 그 안에서 발견한 건 뜻밖에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오래된 통장 사본들이었다. 왜 어머니가 이런 서류들을 숨겨두었는지, 왜 단 한 번도 내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더 혼란스러웠다. 특히 내 이름이 적혀 있는 오래된 통장 하나가 내 시선을 붙잡았다. 개설일은 내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던 해, 하지만 나는 그런 통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통장의 거래 내역은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멈춰 있었고 잔액은 꽤 큰 금액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대체 이게 뭐지? 왜 나한테 준 통장을 사용하지도 못하게 한 거지? 아니, 애초에 왜 숨긴 거야? 서류 속에서 점점 더 복잡해지는 진실의 냄새가 느껴졌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통장들은 모두 어머니가 아버지와 사별한 후 혼자서 모아두던 자산이었고 그중 많은 부분이 나에게 돌아가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정우 오빠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정황들이 몇 가지 서류에서 드러났다. 나는 퍼즐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는 듯한 기분에 더욱 불안해졌다. 어머니의 병실 냄새, 들숨과 날숨 사이에 실려있던 그 마지막 목소리, 그리고 오빠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까지 모든 것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어머니 방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서류들을 뒤적이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입술을 깨물며 문틈 너머에서 숨을 죽였고 오빠가 찾고 있던 것이 분명히 내가 발견한 바로 그 서류들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서류 봉투를 뒤적이며 어머니, 대체 어디다 숨겨놓으신 거야? 라고 중얼거렸고 그 목소리는 조급함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오빠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단순한 회한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사실의 단서였다는 것을. 그 말은 아마도 오빠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쩌면 그의 평생을 흔들 수도 있을 정도의 것일지도 몰랐다. 나는 조심스럽지만 확고하게 마음을 먹었다.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어머니가 숨기려 했던 것은 무엇이며 왜 나에게 남긴 말이 오빠에게는 하지 않은 종류의 것이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내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듣게 된 그 미안하다라는 말의 무게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는 전보다 더 강해졌고 어쩌면 평생 외면해왔던 현실을 드디어 마주할 준비가 된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문득 깨달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남아있는 우리 형제 사이에 놓여있던 오래된 균열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는 신호였음을. 이제 남은 건 서류 속 진실이 목격자처럼 증언하기 시작할 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고 스스로 되뇌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자 심장이 갈라질 듯 쿵쾅거렸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갔다. 오빠는 어머니의 방에서 서류를 뒤지다 나를 발견하자 잠시 움찔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다.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통장 사본, 오래된 등기 문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제일 깊숙한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자필 유서까지. 오빠의 얼굴은 그 서류들을 보는 순간 새하얗게 질려갔다. "이게 너한테 왜 있어?" 그는 최대한 침착한 척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어머니 방에서 찾았어."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미안하다는 말. 나한테 남기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 그러자 오빠는 갑자기 서류를 나가채듯 들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이건 내가 가져갈 게 아니야. 어머니가 정리하려던 거야. 내가 오해하게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의 말은 지나치게 조급했고 스스로 진실을 가리고 있다는 듯 불안이 묻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은 내가 평생 몰랐을까? 왜 어머니가 나에게 주려고 준비해둔 걸 너는 알고 있었던 거야?" 오빠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건 내가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가 너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해서 내가 대신 관리해드린 거야." 말이 되지 않는 변명이었다. 통장은 내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개설돼 있었다. 나는 한 발 다가서며 조용히 말했다. "오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뭘 남기려고 하셨는지 나도 이제 알아야겠어. 그동안 나한테 왜 그러셨는지, 왜 늘 오빠만 챙기셨는지, 그게 다 이런 문제와 관련 있었던 건지 솔직하게 말해줘." 그러자 오빠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어머니는 너를 미안해하셨어. 네가 막내라서 더 신경 못 써줬다고. 어머니가 그동안 너한테 못했던 걸 채우려고 뭔가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아."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어머니가 나에게 미안해했다는 것. 하지만 오빠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런데 왜 오빠가 그걸 알고 있었어? 어머니가 나한테 미안해하셨다는 걸 왜 나만 몰랐지? 오빠의 목이 잠시 경직되더니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나는 직감했다. 뭔가 더 큰 진실이 있다는 것을. 그때였다.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집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얼굴의 여성이 서 있었다. "혹시 강지훈 씨 댁이 맞나요?" 그녀는 차분한 말투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네. 그런데요" 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정중하게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저는 어머니의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고인께서 남긴 문서와 메시지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 순간 오빠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나는 그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했고 오빠는 두 걸음 뒤에서 불안하게 따라왔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나에게 건넸다. "이 문서는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생전에 여러 차례 수정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한 달 전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훈 씨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신 녹음 메시지가 있습니다." 녹음 메시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감정이 밀려왔다. 변호사는 휴대용 플레이어를 꺼내 조용히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약간의 잡음 뒤에 들려온 목소리. 분명히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지훈아, 내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이제 너에게 직접 말할 힘이 없다는 뜻이겠지." 어머니의 숨 고르는 소리가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들렸다. "나는 내게 너무 미안했구나. 내가 어릴 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혼자 일을 하면서 내 오빠를 공부시킨다고 정신이 없었어. 네가 울어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고 내가 커갈 때 나는 늘 바쁘기만 했지. 나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옆에서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어 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떨리는 듯 이어졌다. 오빠한테만 잘해준 게 아니었단다. 나는 너에게도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조금씩 모아왔던 돈, 내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 일부 그걸 다 너한테 주려고 했단다. 그런데 정우가 그 사실을 알고 나에게 말했지. 왜 굳이 지훈이한테까지 줘야 하느냐고. 나는 어차피 장남인데 이 집안은 당연히 제가 책임질 테니 그런 건 필요 없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졌단다. 나는 고개를 들어 오빠를 바라보았다. 오빠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지막으로 힘을 내며 말했다. 지훈아, 너한테 미안했던 세월을 이제라도 돌려주고 싶었어. 그러니 오빠 말 듣지 말고 이건 내 몫으로 받아줘. 나는 너한테 마지막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남기고 싶다. 녹음은 그 말과 함께 끊겼다.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변호사는 조용히 유언장을 펼치며 말했다. 유언장에 따르면 어머니가 보유하신 52억 원 상당의 예금과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던 토지 2필지의 상속권을 모두 지훈 씨에게 일임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호 씨께는 이미 생전에 충분히 지원하셨다는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오빠는 마치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52억? 아버지 땅까지? 그걸 다. 그의 눈에 두려움과 충격,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가만히 눈을 감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다. 지훈아, 미안하다. 그 말의 무게가 이제야 제대로 이해됐다. 이 진실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었다. 평생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나에게 닿지 못했던 사랑의 증거였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빠가 숨기려 했던 바로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에게 흘러오고 있었다. 녹음이 끝난 뒤 방 안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오빠가 휘청거리며 일어나더니 거의 비명처럼 외쳤다. 이건 말이 안 돼. 어머니가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셔? 내가 평생 우리 집을 책임져 왔는데 왜 이제 와선 에게 모든 걸 주시는 거냐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고 말했다. 오빠가 들었잖아.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셨어. 나한테 미안했다고. 그리고 내가 그걸 막으려고 했다고. 그러자 오빠는 갑자기 내 쪽으로 다가오며 손가락을 내 얼굴 앞까지 들이밀었다.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손에 쥐게 되는 게 억울했어. 나는 장남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어머니 곁을 지킨 건 나야. 넌 늘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의 말은 억울함이 아니라 평생 숨겨온 열등감과 불안의 폭발에 더 가까웠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오빠, 나는 마음대로 산 게 아니야. 어머니가 나를 외롭게 했던 만큼 나는 스스로 버틸 수밖에 없었어. 오빠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살았지.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사랑이 부족했다고 말하려는 거야. 오빠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그러다 그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너는 이걸 정말 받을 거야? 52억도, 땅도 다. 나는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다. 제발, 받아줘.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울렸다. 그래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받을 거야. 그건 어머니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마음이니까. 오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다. 컵과 서류 몇 장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이 흩어졌다. 변호사는 놀라 몸을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더러진 서류들을 주워들며 말했다. 오빠가 원한다면 나중에 다시 얘기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이건 내 몫이야. 어머니가 그렇게 정하셨어. 그러자 오빠는 더는 참고 있지 못하겠다는 듯 벽 쪽으로 몸을 돌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고 낮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화를 내는 것도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니었다. 단순한 절망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선택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확신도 들었다. 그동안 내가 숨죽이며 견뎌왔던 세월, 외면당하며 살았던 시간들, 이해받지 못했던 감정들이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듯했다.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흘렀다. 오빠는 천천히 손을 내리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초점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지훈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말은 한 인간으로서의 무너짐이었고 그가 평생 들키지 않으려 했던 연약한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숨을 골랐다. 어머니가 남긴 선택이 우리 형제 사이에 만든 균열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돌이킬 수 없이 깊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과 진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진정한 절정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빠의 눈물에 젖은 얼굴을 마주한 순간 나는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전에 굳어버렸던 감정들이 천천히 풀려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풀린 감정이 곧바로 따뜻함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차갑게 얼어있던 시간들이 너무 길었고 그 사이에 쌓인 상처도 너무 깊었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모았다. 오빠는 여전히 벽에 기대선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고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며 우리 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빠 어머니가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사실 나도 다 알겠어. 그리고 오빠가 그동안 집안을 책임져 온 것도 인정해. 하지만 그게 나에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니었어. 오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조금은 진정된 표정이었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평생 비교당했어. 어머니가 나를 외면한다는 느낌이 너무 선명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야 어머니가 나에게 미안했다고 말씀하시더라. 그 말이 나를 붙잡았어. 오빠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다 갖겠다는 거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빠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조금 달라. 나는 어머니의 유언장을 다시 한번 바라본 뒤 말랐다. 어머니가 나에게 남긴 건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그리고 나는 그 마음을 이제 받아들이려고 해. 하지만 이걸 모두 나 혼자 갖고 형제를 끊어내는 방식으로 살고 싶진 않아. 오빠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언장은 그대로 따를 거야. 그게 어머니의 뜻이니까. 하지만 오빠가 원한다면 나는 이 재산을 우리 둘이 다시 사용할 방법을 찾을 생각이 있어. 다만 조건이 있어. 오빠의 눈빛이 흔들렸다. 조건. 나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나를 동생으로 대해줘.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처럼 나를 투명한 존재 취급하거나 내가 가족의 중심이라는 생각으로 날 아래에 두는 행동은 그만해줘. 오빠는 입술을 깨물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려면 서로에게 상처 줬던 방식부터 고쳐야 해. 오빠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진짜. 나는 어머니가 항상 나를 앞세웠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걔가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굳어진 줄 알았어. 그의 말은 조심스럽고 오래 묵힌 후회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오빠 앞에 섰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라도 나에게 마음을 주고 가셨어. 나는 그걸 잃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도 마지막으로 내 방식대로 결정을 내릴 거야. 나는 어머니가 남긴 재산과 토지를 관리할 수 있는 별도 계좌를 만들고 그중 일부를 오빠의 병원비 대출과 집안 문제를 정리하는 데 도울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도권은 나에게 두겠다고도 분명히 말했다. 오빠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는 내가 좀 앞서도 된다.
어쩌면 그 말은 오빠가 태어나 처음으로 나에게 한 진심 어린 인정이었는지도 모른다. 변호사는 우리가 결정을 마치는 순간 조용히 다가와 절차를 안내했고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면서 모든 것이 차분하고도 확정적인 형태로 현실이 되어갔다. 창문 밖엔 저녁 햇빛이 아주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오래전부터 닫혀있던 우리 형제 사이의 문틈으로 조용히 들어오는 새로운 바람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지훈아, 미안하다. 그 말은 단지 사과가 아니라 나에게 스스로를 지켜낼 힘을 주려는 마지막 사랑이었다. 나는 그 사랑을 이제 받아들였고 그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내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했다. 그것이 나의 최종 결정이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더니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말인 것처럼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는 것도 경계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마음 열어주시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워했다는 걸, 경계했다는 걸 그녀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니. 아니,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다고? 며느리는 손에 쥔 폴더를 내 쪽으로 조금 밀며 말했다. 저 통장은 어머니를 힘들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숨긴 거야?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때문이에요. 순간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충격이 가슴을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아버님이 왜?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다가 마침내 떨리는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이 회사 보증을 서셨더라고요. 말도 없이요.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까지 피해가니까 그걸 막으려고 만든 통장이에요. 나는 숨을 못 쉬겠다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이 아직도 회사 문제로 아직도 우리 가족 몰래 위험한 짓을 하고 있었다고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았어요. 나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저 통장을 네. 혹시라도 아버님 회사가 부도 나면 어머니가 살 곳, 생활비, 의료비 최소한의 삶은 지켜드리려고요. 그 돈 우리 돈 아니에요. 우리가 모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제 명의로 만든 건 혹시 엄마가 알게 되면 엄마가 먼저 저희를 도우려고 할까 봐서예요. 그건 안 되니까.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며느리. 나보다 훨씬 더 나를 지키기 위해 움직였던 며느리. 그녀의 눈망울이 떨리는 걸 보니 첫날 우리 집에 들어와 어색하게 인사하던 그 아이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동안 나는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 아니, 무엇을 못 본 걸까? 그녀는 날 속인 적이 없었다. 그저 보호하려고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두려웠던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애는 나보다 강했고 나보다 똑똑했고 나보다 더 가족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두려웠던 것이다. 내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를 잘못 봤구나. 그 말이 떨어지자 내 안에서 꾹 눌러 담아왔던 감정이 눈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뒤 집안은 한동안 정막 속에 잠겼다. 나는 며느리와 아들을 차분히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눈앞의 현실은 이미 변해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서로의 마음을 어떻게 정리할지였다. 아들은 여전히 미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조용히 옆에서 나를 지켜보았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는 내 선택으로 살아갈 거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뜻을 받들면서 나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겠어. 나는 아들에게 천천히 말했다. 네가 지금까지 해온 일, 그리고 앞으로의 삶, 그것 모두 존중할게.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만 주는 일은 이제 그만하자.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응, 나도 알아. 나 혼자서만 옳다고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어. 앞으로는 서로를 믿고 지킬게. 며느리는 그제야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집 안을 둘러보며 이제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꼈다. 돈이나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단지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그녀의 마지막 사랑과 마음이 우리를 다시 연결해 주었다.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지난 시간 동안의 오해와 질투, 외로움과 두려움, 그 모든 감정들이 결국 우리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앞으로는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격려하며 살아가겠다고.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나누는 작은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기로 했다. 창밖에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며 집안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 빛을 바라보면 아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우리를 흔들었지만 결국 그 덕분에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삶이란 때로는 고통스럽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진실과 용서, 그리고 사랑이 함께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어머니, 당신이 남긴 사랑 덕분에 우리 가족은 다시 서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오래된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나는 그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며 앞으로의 시간을 한 걸음씩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가족으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긴장이 아닌 평화가 자리 잡았고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던 과거를 뒤로하고 진심 어린 대화와 웃음 속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